어이 아줌마, 여기 707 부대입니다. 아무나 들어오는 곳 아니에요. 단정한 군복을 입은 20대 초반의 박미나 소위가 팔짱을 끼고 거만한 표정으로 김일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김일영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다. 아, 네. 조카가 여기서 훈련받고 있어서 면회 왔습니다. 김민준 훈련병이라고. 박미나 소위는 콧방귀를 뀌며 비웃었다. 김민준이요? 그 신병 말이군요. 그런데 면회 시간도 아니고 신청서도 없이 그냥 오시면 곤란한데요. 그리고 복장 상태가 영 좋지 않으시네요. 그녀의 시선은 김일영의 평범한 원피스와 굽이 낮은 구두에 멈췄다. 김일영은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처음이라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절차를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절차요.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요즘 시대에 그것도 모르고 오세요. 하긴 옷차림을 보니 그럴만도 하네요. 박미나 소희의 말의 옆에 있던 부사관들이 키득거리며 수군거렸다. 요즘 군부대를 무슨 유원지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저런 옷차림으로 왔으면 무슨 목적으로 온 건지 뻔한 거 아니야. 박미나 소희는 비웃음을 멈추지 않고 김일영에게 다가갔다. 아줌마, 여기가 무슨 술집인 줄 아세요? 아니면 혹시 술 따라주러 오신 겁니까? 707 부대 정문에서 아줌마 복장 참 가관이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경멸이 가득했다. 김일영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빛은 5년 전 가족을 잃었던 그날의 붉은 노을처럼 차갑게 타올랐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작은 모욕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를 둘러싼 이 모든 상황이 5년 전 그녀를 파멸로 몰고 갔던 거대한 그림자 세력의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그날의 복수를 위해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리라 다짐했다. 그녀의 조카 김민준. 그는 명문대 입학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군 입대를 택했다. 그리고 입대 후 정체를 알 수 없는 악성 루머와 가짜 뉴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김일영은 조카를 통해 그들에게 복수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들을 덫에 빠뜨리기 위해 이 모든 수모를 감수하기로 했다. 죄송합니다. 그럼 절차를 밟고 다시 오겠습니다. 김일영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고 순순히 물러섰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이미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박미나 소희는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에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그래요. 다음에는 옷차림 좀 신경 쓰고 오세요. 여기 군부대입니다. 최소한 예의는 지켜야죠. 박미나 소희는 김일영이 돌아서는 뒷모습에 대고 소리쳤다. 김일영은 천천히 정문을 벗어났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무거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5년 전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의 붉은 노을을 다시 떠올렸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복수가 시작될 것임을 직감했다. 이 작은 모욕이 그녀의 복수극의 서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일영은 부대 정문에서 멀지 않은 한적한 카페에 앉아 차가운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창밖의 도로를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생각은 5년 전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날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가족은 그날 밤 대기업 1호 그룹의 숨겨진 비밀을 담은 USB를 가지고 있었다. 남편은 평범한 사업가였지만 우연히 그들의 비자금과 불법적인 비리를 알게 되었다. 그는 그 진실을 언론에 폭로하려 했다. 그러나 1호 그룹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김일영의 가족을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이 고용한 것은 평범한 깡패들이 아니었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 조폭과 기업이 결탁하여 만들어낸 그림자라는 사설 용병 조직이었다. 그들은 치밀하고 잔인했다. 사고는 완벽하게 위장되었다. 모든 증거는 사라졌고 목격자들은 침묵했다. 김일영은 투스타 소장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치밀한 계획 앞에서 무력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려 애썼지만 그녀의 모든 노력은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군조직 내부의 비협조와 권력의 압박이 그녀를 짓눌렀다. 결국 그녀는 군복을 벗었다. 하지만 그녀의 저녁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를 위한 또 다른 시작이었다.
그녀는 군 조직의 감시망을 벗어나 민간인의 신분으로 그림자 세력의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5년 동안 그녀는 그림자 세력의 흔적을 쫓아다녔다. 작은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그녀는 밤낮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사람들을 만났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조카 민준이 그림자 세력의 다음 표적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민준은 명문대 법학과에 입학할 예정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일영의 남편과 가장 친한 친구였다. 그들은 함께 1호 그룹의 비리를 파헤치려 했다. 그러나 민준의 아버지는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민준은 아버지의 죽음에 의문을 품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유품에서 1호 그룹의 비리가 담긴 작은 USB를 발견했다. 그는 정의감에 불타 그것을 세상에 폭로하려 했다. 일영은 조카가 자신과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고 불안했다. 그녀는 조카를 보호해야 했다. 그러나 그림자 세력은 민준을 모함하기 위해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군 입대 전 음주운전 사고를 냈고 피해자를 돈으로 매수하려 했다는 내용의 가짜 뉴스였다. 민준은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기에 이 가짜 뉴스는 치명적이었다. 명예가 실추된 민준은 깊은 상실감에 빠져들었다. 이모, 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제가 입대해서 이 모든 것을 잊고 싶어요. 조카는 그렇게 말하며 억지로 707 특임대에 입대했다. 일영은 조카의 아픔을 보며 분노했다. 그녀는 조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가족의 복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일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커피가 그녀의 목을 타고 내려가자 그녀의 눈은 다시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박미나 소위의 행동을 단지 우연한 사건으로 치부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미나 소위의 뒤에 그림자 세력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그녀를 자극하고 그녀의 정체를 드러내게 하려 했다. 그녀는 그들의 의도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더욱 치밀하게 그리고 더욱 잔인하게 그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아줌마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다시 태어난 과거의 얼음 여왕이었다. 그녀는 부대 정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걸음은 가볍고 단호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조카에게 주려던 쿠키 상자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 쿠키 상자는 이제 그녀의 복수극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그녀는 웃었다. 차갑고 섬뜩한 미소였다. 다시 707 특임대 정문 앞. 일영은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박미나 소위 앞에 섰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어떤 날카로운 검보다도 예리했다. 박소희는 일영의 갑작스러운 재등장에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다. 아니 아줌마, 또 오셨어요. 내가 분명히 돌아가라고 했을 텐데요. 박소희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멸이 묻어 있었다. 일영은 무시하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전화 한 통만 하겠습니다. 규정상 문제될 건 없겠죠? 박소희는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뭐요? 전화요. 하, 진짜. 어디 남자친구한테라도 전화해서 떼쓰게 하려고요? 여기 군부대입니다, 아줌마. 상식 좀 지켜요. 그녀의 조롱에 옆에 서 있던 부사관들도 웃음을 참지 못했다. 일영은 그들의 비웃음을 무시한 채 주머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단축번호를 눌렀다. 단축번호 1번. 이 번호는 5년 전 그녀가 전역하기 전 가장 중요한 인물과 긴급 연락을 위해 설정해 둔 것이었다. 여보세요. 나 일영이야. 정말 오랜만이네. 일영의 목소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안했다. 마치 오랜 친구와 통화하는 것처럼. 박소희는 일영의 태도를 보고 더욱 기가 막혔다. 어휴, 진짜 어디서 이런 막무가내 아줌마가. 박소희는 중얼거리며 혀를 찼다. 일영은 그녀의 비아냥거림을 듣지 못한 척 계속 통화를 이어갔다. 잘 지내지. 아니, 급한 건 아니고 그냥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나 지금 707 특임대 정문 앞인데. 그녀의 말에 박소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707 특임대라는 말에 반응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그저 상황 설명을 하는 정도로 생각했다. 그러나 일영의 다음 말이 박소희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여기 정문에 있는 박미나 소희라는 친구가 좀 막무가내네.
조카 면회 왔다고 하는데도 계속 규정 들먹이면서 억지 부리고 복장 가지고도 시비를 걸고 참 가관이더라. 여기가 무슨 술집도 아니고 말이야. 이름이 거론되자 박소희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불안한 눈으로 일영을 바라보았다. 일영은 그런 박소희를 향해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뭐라고? 그 친구 작년에 진급 심사에서 떨어졌다고. 그래서 올해도 소희라고? 아, 그것도 모자라서 상급자한테 대들다가 감봉 처분까지 받았다고. 그렇군. 일영은 전화기 넘어 상대방의 말을 듣는 척하며 박소희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치부를 하나씩 들추어냈다. 박소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이 정보들은 부대 내부에서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민감한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누구세요? 박소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일영은 여전히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다. 응, 알겠어. 이따가 부대에서 만나. 끊어. 일영은 전화를 끊고 천천히 박소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다. 차갑고 날카롭고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박민아 소희님이시죠? 네. 그런데 지금 누구랑 통화하신 겁니까? 당신 대체 정체가 뭡니까? 박소희의 목소리가 점점 더 떨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를 건드렸다는 것을 직감했다. 옛날 동료였어요. 내가 누군지 물어보길래 그냥 대충 말해줬지. 일영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런데 말이에요, 박소희님. 제가 왜 이 복장으로 여기 왔는지 아세요? 박소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일영의 날카로운 눈빛에 얼어붙어 있을 뿐이었다. 일영의 질문에 박미나 소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중년 여성이 자신의 모든 치부를 꿰뚫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위기를 감지했다. 그때 일영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그녀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규정대로 하셨다고요? 규정? 좋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혹시 면회 규정에 면회객 복장은 단정해야 한다고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만. 그럼 제 복장이 단정하지 않다는 근거가 있나요? 단정함의 기준이 뭔가요? 고급 명품 옷이나 최신 유행에 맞는 옷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단정하지 않은 건가요? 일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거대했다. 박소희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으로 일영을 판단했을 뿐이었다. 일영은 그런 박소희를 꿰뚫어 보며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면회 시간이 아니라고 하셨죠. 혹시 당일 면회도 가능하다고 규정에 나와 있지 않나요? 707 부대 규정은 다른가요? 제가 알기로는 육군 규정에 따르면 당일 면회도 충분히 가능한 걸로 아는데 말이죠. 심지어 부대 특성상 특수한 경우를 대비해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경우도 많은데 아닌가요? 박소희는 더듬거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일영의 논리적인 질문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가 내세웠던 규정이라는 핑계는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들통난 것이다. 그녀는 얼굴이 빨개진 채 고개를 숙였다. 옆에서 지켜보던 부사관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박소희님 혹시 제가 누구인지 알고 싶으신가요? 일영의 질문에 박소희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일영은 그런 박소희에게 조용히 다가갔다. 그리고 귓가에 속삭였다. 나는 5년 전 이 부대를 창설한 멤버 중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이 부대를 만든 사람을 감히 술집 여자라고 모욕한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군요. 박소희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몸이 굳어버렸다. 일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말 한마디에는 거대한 위압감이 담겨 있었다. 박소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영을 바라보았다. 그때 일영의 휴대폰이 다시 한번 울렸다. 전화기 화면에는 유정현 준장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박소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유정현 준장. 그는 현재 707 특임대의 대장이었다. 이봐 박소희. 전화 끊지 않았어. 무슨 일이야? 소령님께 무슨 일 있었나? 전화기 너머 유정현 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소희는 전화기를 빼앗아 들고 급하게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는 일영에게 사정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실수를 불러왔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때 멀리서 검은색 군용 지프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다가왔다. 차가 멈추고 운전석에서 유정현 준장이 내렸다. 그는 20년 전 일영의 부하이자 가장 믿음직한 동료였다. 일영의 전화 한 통에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달려온 것이다. 일영 선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유정현 준장은 정중하게 경례를 했다. 그 모습을 본 박소희와 다른 부대원들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들의 눈에는 경악과 공포가 가득했다. 박소희가 무시하고 조롱했던 평범한 중년 여성이 이 부대의 최고 권력자인 특임대장의 선배님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일영은 유정현 준장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별일 아니야, 정현아. 그냥 조카 면회 왔다가 후배 교육 좀 시켜주려고. 일영의 말에 유정현 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소희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유정현 준장의 시선이 박미나 소희에게 꽂히자 박소희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박소희, 지금 무슨 상황인지 정확하게 보고해. 박소희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어낸 모든 거짓말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일영은 그런 박소희를 대신해 입을 열었다. 정연아, 괜찮아. 그냥 작은 오해가 있었을 뿐이야. 규정대로 하려다 보니 생긴 일인데 뭐. 일영의 말에 유정현 준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일영이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알겠습니다, 선배님. 하지만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면회는 면회실에서 진행하는 게 규정이니까요. 유정현 준장은 일영을 정중하게 부대 안으로 안내했다. 박소희는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고 있었다. 그녀의 오만함과 편견이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일영은 부대 안으로 걸어 들어가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5년 전 그대로였다. 훈련병들의 우렁찬 함성, 땀 냄새 가득한 훈련장, 그리고 날카롭게 훈련병들을 지켜보는 간부들의 눈빛. 그녀는 과거의 기억에 잠시 젖어들었다. 5년 전 그녀도 이 부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신병 교육을 담당하며 많은 후배들을 양성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훈련병들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정한 군인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때 유정현 준장이 일영에게 속삭였다. 선배님, 5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화 한 통에 바로 달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셨으니까요.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영은 피식 웃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조카 면회 왔다가 좀 황당한 일을 겪었을 뿐이야. 그런데 정연아, 너는 여전히 멋진 후배구나. 일영의 칭찬에 유정현 준장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아닙니다, 선배님. 제가 선배님께 배운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혹시 박소희의 행동이 선배님의 조카와 관련된 건가요? 유정현 준장은 날카로운 눈으로 일영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일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준이가 최근에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직접 와봤어. 그런데 와 보니 문제는 민준이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더군. 바로 이 문 앞에서부터 말이야. 일영의 말에 유정현 준장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그는 박소희의 행동에 배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일영은 유정현 준장에게 조카인 김민준이 입대 전 겪었던 일들과 악성 루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유정현 준장은 일영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다. 그럼 그 가짜뉴스가 1호 그룹의 지시라는 말씀이신가요? 5년 전 선배님 가족의 사고와 관련된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어. 하지만 직감적으로 그래. 그들은 나를 자극해서 내가 가진 패를 모두 드러내게 하려 할 거야. 박소희는 그들의 꼭두각시일 뿐이고. 일영의 말에 유정현 준장은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다. 그는 즉시 일영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도울 것을 맹세했다.
선배님, 제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제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하겠습니다. 일영은 유정현 준장의 진심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정현아. 아직은 때가 아니야. 내가 직접 나서야 해. 이 싸움은 나만의 싸움이거든. 그리고 나는 더 이상 투스타가 아니야. 그냥 한 명의 민간인일 뿐이지. 일영의 말에 유정현 준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단호한 결정을 존중했다. 일영과 유정현 준장은 면회실로 향했다. 그들의 등 뒤로 박소희는 여전히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과 함께 깊은 절망이 고여 있었다. 면회실에서 일영은 조카 민준을 만났다. 민준은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일영은 조카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물었다. 민준아, 괜찮니? 힘든 일 있으면 이모한테 말해도 돼.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이모, 죄송해요. 괜히 걱정 끼쳐드려서. 사실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고 제가 정말 나쁜 짓을 한 사람처럼 느껴져서. 민준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느껴졌다. 일영은 조카의 손을 꽉 잡았다. 아니야, 민준아. 너는 아무 잘못도 없어. 이모가 다 알아. 그리고 이모는 너를 믿어. 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올바르고 착한 아이라는 걸. 일영의 따뜻한 말에 민준은 눈물을 글썽였다. 그때 유정현 준장이 면회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훈련병 김민준. 나는 이 부대의 대장 유정현 준장이다. 내 이모와는 아주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다. 민준은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준장님. 앉아. 편하게 이야기해. 김민준 훈련병. 나는 네가 얼마나 올바른 친구인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네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도 들었다. 군은 너와 같은 젊고 정의로운 친구를 잃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나를 찾아와라. 알겠나? 유정현 준장의 말에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네, 준장님, 감사합니다. 면회 시간은 30분 남짓이었다. 일영은 조카에게 준비해온 쿠키를 건네주고 따뜻한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민준은 이모와 유정현 준장의 응원 덕분에 다시 한번 힘을 얻은 것 같았다. 이모, 이제 괜찮아요. 저는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이모를 믿고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않을게요. 제가 더 강해져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낼게요. 민준의 굳건한 눈빛을 본 일영은 안도했다. 그녀는 조카의 손을 놓아주며 말했다. 그래, 잘했어, 민준아. 그리고 명심해.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면회가 끝나고 일영은 유정현 준장과 함께 부대 정문으로 걸어 나왔다. 박미나 소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에는 깊은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선배님 박, 소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군법에 따라 징계해야 마땅한 상황입니다. 유정현 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일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징계는 필요 없어. 대신 그녀에게 한 가지 임무를 줄게. 유정현 준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일영은 박소희를 향해 걸어갔다. 박소희는 몸이 굳어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박소희님, 혹시 내가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박소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제가 너무 무지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영은 피식 웃었다. 아니, 나는 더 이상 소장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아줌마일 뿐이지. 그런데 박소희님 군인이 왜 군인이 됐어요? 박소희는 일영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정의는 힘과 계급에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건가요? 박소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정의롭지 못했는지 깨달았다. 일영은 박소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박소희님, 오늘부터 내 조카 김민준 훈련병을 잘 부탁해요. 그리고 다른 훈련병들도. 그들은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거든요. 일영의 말에 박소희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소장님.
이령은 미소를 지으며 부대를 떠났다. 그녀의 뒤에서 박소희는 90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는 이령의 뒷모습을 보며 다짐했다. 앞으로는 진정한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겠다고. 이령이 떠난 후 박미나 소희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방금 술집 여자라고 모욕했던 평범한 중년 여성이 사실은 군의 전설적인 인물 투스타 소장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과 무지가 불러온 결과에 몸서리를 쳤다. 그때 유정현 준장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실망감이 깃들어 있었다. 박소희, 자네가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는가? 유 준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위압감은 박소희를 짓눌렀다. 박소희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준장님,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변명할 생각은 하지도 마라. 자네가 모욕한 그분은 단순한 소장이 아니시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투스타이자 우리 707 특임대의 창설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다. 그분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야. 유 준장의 말에 박소희는 더욱 깊은 절망을 느꼈다. 자신이 평소 존경했던 부대의 역사를 스스로 모욕한 셈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분은 자네를 징계하지 말라고 하셨다. 대신 자네에게 기회를 주셨어. 자네의 오만함과 무지를 바로잡을 기회를. 자네는 정말 운이 좋은 줄 알아야 해. 자네가 감당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는데도 그분은 자네를 감싸주셨으니까. 유 준장은 박소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는 정문 초병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남겼다. 오늘 일은 그 어떤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된다. 이 부대의 명예가 걸린 일이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면회객을 대할 때 그분들이 누구의 가족인지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항상 생각하도록 해라. 알겠나? 네, 준장님. 초병들의 우렁찬 대답이 부대 정문을 가득 채웠다. 유 준장이 떠난 후 박소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는 이령이 남긴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그들은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거든요. 그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상처와 스트레스를 아무 잘못 없는 사람에게 풀었다는 사실에 깊이 반성했다. 그날 밤 박소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이령의 따뜻하면서도 단호했던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령에게 받은 기회를 소중히 여기기로 했다. 그리고 그녀는 진정한 군인이 되기로 결심했다. 단순히 계급을 올리고 권력을 얻기 위한 군인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진정한 군인. 그녀는 자신의 노트에 오늘의 반성이라는 제목으로 그날의 일을 꼼꼼히 기록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떻게 마음을 다잡아야 할지 다짐을 적었다. 다음 날 아침 박소희는 출근하자마자 조카 김민준이 속한 신병교육대에 찾아갔다. 그녀는 김민준에게 다가가 말했다. 김민준 훈련병,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고 당신과 당신의 이모님께 상처를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민준은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소희님.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지 않아. 나는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 하지만 나는 당신을 보며 배웠어. 진정한 군인이 무엇인지. 앞으로 내가 당신과 당신의 동기들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박소희의 진심 어린 사과에 민주는 감동했다. 그때부터 박소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훈련병들에게 엄격하기만 한 간부가 아니었다. 때로는 따뜻한 선배로서, 때로는 든든한 누나로서 훈련병들을 보살폈다. 특히 민준에게는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다. 민준은 박소희의 변화에 놀라워하면서도 그녀에게 마음을 열었다. 박소희의 변화는 부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녀의 친절함과 따뜻함은 훈련병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다른 간부들도 그녀를 보며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되었다. 707 부대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따뜻하고 활기 넘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평범한 아줌마로 위장했던 투스타 소장 김일영의 한마디였다. 그녀의 말 한마디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고 한 부대의 분위기를 바꾸었다. 707 특임대 정문에서의 사건 이후 일영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조용히 지냈지만 그녀의 마음속 복수극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녀는 박미나 소위를 통해 조카 민준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동시에 5년 전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었던 그림자 세력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녀의 예감대로 그들은 민준을 단순히 모함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민준을 통해 일영의 존재를 확인하려 했고 일영이 군대 내부에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하려 했다. 그녀는 유정현 준장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과거 인맥들을 은밀하게 접촉하기 시작했다. 5년 전 전역한 그녀는 공식적인 채널을 이용할 수 없었기에 그녀는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움직였다. 그녀의 첫 번째 접촉 대상은 정보사령부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기 이정민 대령이었다. 이정민 대령은 현재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핵심 요직에 있었다. 일영은 이정민 대령에게 연락해 만남을 청했다. 이정민 대령은 일영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그녀였다. 그는 그녀의 연락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 직감했다. 일영아, 정말 오랜만이다. 너에게 연락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 이정민 대령은 일영을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다. 일영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정민아, 바쁠 텐데 나와줘서 고마워. 다름이 아니라 너에게 부탁할 게 있어서. 일영은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이정민 대령은 긴장했다. 그는 일영의 부탁이 결코 단순한 부탁이 아닐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영은 자신이 추적해온 그림자 세력과 1호그룹의 비리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조카 민준이 그들의 표적이 되었음을 털어놓았다. 이정민 대령은 일영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다. 그는 5년 전 일영의 가족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닐 것이라고 막연히 짐작했지만 이렇게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을 줄은 몰랐다. 일영아,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야.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말해. 이정민 대령은 진심으로 일영을 도우려 했다. 일영은 이정민 대령의 따뜻한 마음에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다. 정민아, 나는 너에게 위험한 일을 시킬 생각은 없어. 대신 너의 능력이 필요해. 나는 그들의 네트워크를 파괴하고 싶어. 그들의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하고 싶어. 네가 할 수 있겠니? 이정민 대령은 일영의 말에 잠시 생각했다. 그는 사이버 사령부의 핵심 요직에 있었기에 1호 그룹의 숨겨진 비자금 계좌와 불법적인 통신 기록을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자칫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다. 일영아,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야. 내가 만약 이 일에 개입하면 나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어. 내 가족도 위험해질 수 있고. 이정민 대령의 말에 일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에게 희생을 강요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선택을 존중할 뿐이었다. 정민아, 괜찮아. 너의 선택을 존중해. 나는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일영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이정민 대령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일영아, 잠깐만. 5년 전 나는 너의 가족이 당한 일을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시스템이 무서워서, 권력이 무서워서 나는 비겁하게 숨어 있었지.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내가 너의 복수를 돕겠어. 네가 시키는 대로 할게. 대신 너 혼자 감당하지 마. 우리 동기들은 모두 너와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 이정민 대령의 말에 일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다시 한번 동기들과 손을 잡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복수극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일영과 이정민 대령의 만남 이후 일영의 복수는 더욱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녀는 이정민 대령의 도움을 받아 1호 그룹의 비자금 통로와 그림자 세력의 통신 네트워크를 해킹하기 시작했다.
이정민 대령은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의 최고 전문가들을 은밀하게 동원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이령의 복수를 도왔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5년 전 비참하게 무너졌던 이령의 가족에 대한 깊은 연민과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불타고 있었다. 이령은 그들에게 직접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1호 그룹의 비리가 담긴 암호화된 파일을 보내고 그 파일에 담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의 선택을 기다렸다. 그녀의 믿음대로 그들은 망설임 없이 파일을 해독하고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령의 복수가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심이 아니라 거대한 악의 세력에 대한 정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도움으로 이령은 그림자, 세력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들은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을 고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다. 그들은 돈을 받고 사람을 위협하고 정보를 조작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령은 그들의 정체를 밝혀내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려 했다. 그러나 그녀는 단순한 법의 심판이 아니라 그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파고드는 복수를 계획했다. 그들의 약점은 바로 명예였다. 그들은 돈을 위해 자신들의 명예를 버린 사람들이었다. 이령은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빼앗기로 결정했다. 그들의 명예와 그들의 존재 자체를 세상에 폭로하는 것. 그녀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라고 믿었다. 이령은 이정민 대령에게 그림자 세력의 리더인 백강철의 정보를 요청했다. 백강철은 5년 전 이령의 가족을 살해한 장본인이었다. 이정민 대령은 백강철의 신상 정보를 이령에게 넘겼다. 이령은 백강철이 현재 1호 그룹의 비서실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겉으로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뒤로는 그림자 세력을 이끄는 잔인한 인물이었다. 이령은 백강철에게 복수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백강철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백강철에게는 하나뿐인 딸이 있었다. 그는 딸을 끔찍이 아꼈고 딸에게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있었다. 그는 딸에게 자신을 성실하고 올바른 회사원으로 포장하고 있었다. 이령은 그 점을 노렸다. 그녀는 백강철의 딸이 다니는 학교에 접근했다. 그리고 그녀는 백강철의 딸에게 백강철의 과거가 담긴 익명의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백강철이 저지른 모든 죄악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편지를 읽은 백강철의 딸은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아버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진실을 물었지만 백강철은 모든 것을 부인했다. 하지만 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의심은 백강철을 미치게 만들었다. 이령은 백강철의 심리를 흔들었다. 그녀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조용히 말했다. 백강철 씨,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게 될 거예요. 당신이 내게서 빼앗아간 것처럼. 백강철은 이령의 목소리를 듣고 몸이 굳어버렸다. 그는 이령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다. 이령은 복수의 서막을 올린 것이다. 이령의 은밀한 복수극은 이제 백강철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백강철은 이령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안에 떨었지만 그녀가 자신의 딸에게까지 접근했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었다. 그는 이령을 찾아내 제거하기 위해 그림자 세력의 모든 것을 동원했다. 그의 부하들은 이령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이령은 그들의 감시를 눈치챘지만 오히려 그들을 이용해 역으로 덫을 놓을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백강철에게 계속해서 익명의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의 내용은 백강철의 과거 범죄를 암시하는 내용이었다. 백강철은 이령의 메시지에 점점 더 미쳐갔다. 그는 이령을 잡기 위해 더욱 무모하고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령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했다. 이령은 백강철의 무모함이 오히려 자신의 복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백강철의 행동을 모두 기록하고 증거를 수집했다. 그녀는 백강철이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유도했다.
한편 707 특임대에서는 박미나 소위의 변화가 계속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오만하고 까칠한 소위가 아니었다. 그녀는 훈련병들에게 따뜻한 선배이자 든든한 누나였다. 그녀는 특히 김민준 훈련병에게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민준은 박소희의 진심을 느끼고 그녀를 신뢰하게 되었다. 소희님 정말 감사합니다. 소희님 덕분에 제가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아니야, 김 훈련병. 내가 더 고맙다. 너를 보며 나도 많이 배우고 있거든. 박소희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민준을 통해 군인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는 군인이 되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소희는 민준의 일기장에서 이상한 내용을 발견했다. 민준의 일기장에는 입대 전 그를 괴롭혔던 악성 루머와 관련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루머의 배후에 그림자라는 사설 용병 조직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박소희는 일영이 왜 민준의 면회를 왔는지, 그리고 왜 자신에게 민준을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했는지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일영의 복수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박소희는 고민에 빠졌다. 그녀는 일영의 복수에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일영에게 용서를 받았지만 아직 그녀에게 진정한 보답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일영을 돕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민준의 일기장을 복사해 이정민 대령에게 보냈다. 이정민 대령은 일영의 동기이자 유일하게 그녀의 복수를 돕고 있는 사람이었다. 박소희는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정의를 위해 싸우고 싶었다. 박소희의 용감한 행동은 일영의 복수에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이정민 대령은 박소희가 보낸 일기장을 통해 민준이 그림자 세력의 표적이 되었음을 확신했다. 그는 일영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일영아 박, 소희가 내 조카 일기장을 보내왔어. 네 조카가 그림자 세력의 존재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아. 이정민 대령의 말에 일영은 놀랐다. 그녀는 민준이 이미 그들에게 복수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치밀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고마워, 정민아. 그리고 박소희에게도 고맙다고 전해줘. 그녀는 진정한 군인이야. 일영은 박소희의 행동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박소희가 진정한 군인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영의 복수극은 이제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녀를 믿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녀의 편에 서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 더욱 강력하고 치밀하게 복수를 계획했다. 일영은 이정민 대령이 보내준 백강철의 정보를 토대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이정민 대령의 팀은 백강철의 통신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했고 그의 숨겨진 비밀 계좌들을 하나씩 찾아냈다. 백강철은 자신의 흔적이 완벽하게 지워졌다고 생각했지만 일영과 그녀의 동료들은 그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그의 뒤를 쫓고 있었다. 일영은 백강철이 자신의 딸에게 보낸 편지들과 그의 과거 행적을 기록한 일기를 발견했다. 그 일기에는 그가 1호 그룹의 명령으로 저지른 모든 불법적인 행위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심지어 5년 전 일영의 가족을 살해했던 그날의 일도. 일영은 그 일기를 읽고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다. 그녀의 가족이 그들의 탐욕과 잔인함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일영은 이 일기를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백강철의 딸이 직접 이 일기를 발견하게 만들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백강철의 딸이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을 만들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 가장 잔인한 복수를 선사하고 싶었다. 바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고통. 일영은 백강철의 딸이 다니는 학교 근처에 작은 카페를 열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백강철의 딸과 은밀하게 접촉했다. 그녀는 백강철의 딸에게 친절하게 다가갔고 그녀는 일영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일영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아버지가 최근 들어 자신을 피하는 것 같고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일영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백강철의 딸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간접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녀는 백강철의 딸이 스스로 진실을 깨닫게 만들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영은 백강철의 딸을 자신의 카페로 초대했다. 그리고 그녀는 백강철의 일기장을 커피숍 한 켠의 책꽂이에 일부러 떨어뜨렸다. 백강철의 딸은 일기장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그것을 집어들었다. 일영은 그녀가 그 일기장을 읽고 충격에 빠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백강철의 딸은 아버지의 잔인한 과거를 알고 오열했다. 그녀는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녀는 울면서 일영에게 물었다. 아줌마, 혹시 우리 아빠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일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네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나는 너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어. 네가 스스로 진실을 깨닫기를 바랐으니까. 이제 너는 선택해야 해. 아빠의 거짓된 삶을 계속해서 믿을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마주하고 새로운 삶을 살 것인지. 백강철의 딸은 일영의 말에 눈물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향한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다. 일영은 백강철의 딸에게 모든 증거가 담긴 USB를 건넸다. 그 USB 안에는 백강철의 일기장뿐만 아니라 그가 저지른 모든 불법적인 행위들이 기록된 파일들이 들어있었다. 백강철의 딸은 USB를 받아들고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로 결심했다. 한편 백강철은 일영의 딸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 그는 딸을 찾아가 강제로 USB를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일영은 백강철의 모든 행동을 녹화하고 그것을 이정민 대령에게 보냈다. 이정민 대령은 이 모든 증거를 언론에 넘겼다. 언론은 백강철의 범죄를 대서특필했다. 백강철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 그의 명예, 그의 권력, 그리고 그의 딸까지. 일영은 그에게 가장 치명적인 복수를 선사했다. 백강철의 파멸은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언론은 백강철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대서특필했고 1호그룹의 비리 또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백강철은 자신의 딸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이 모든 것의 배후에 김일영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일영을 찾아내기 위해 남은 모든 힘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일영은 이미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사라진 뒤였다. 일영은 백강철이 미쳐 날뛰는 모습을 보며 만족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복수를 선사했다. 그의 명예, 그의 권력, 그리고 그의 딸의 존경심까지. 이 모든 것을 잃은 백강철은 더 이상 예전의 잔인한 그림자 세력의 리더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한낱 비참한 패배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일영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백강철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이 모든 악의 근원에는 거대한 기업 1호그룹이 있었다. 일영은 1호그룹을 파멸시키기 위한 마지막 복수를 준비했다. 그녀는 이정민 대령의 도움을 받아 1호그룹의 모든 비리를 담은 파일을 언론에 공개했다. 파일에는 1호그룹이 정관계에 뇌물을 바치고 여론을 조작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질렀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소식은 사회를 뒤흔들었다. 시민들은 분노했고 검찰은 1호그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1호그룹의 회장과 그의 가족들은 해외로 도피하려 했지만 일영은 이미 그들의 도피 계획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유정현 준장에게 연락해 그들의 도피를 막아달라고 부탁했다. 유정현 준장은 일영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일영의 복수를 도왔다. 유정현 준장은 특임대원들을 동원해 1호그룹 회장 일가족의 도피 경로를 차단했다. 그들은 공항에서 1호그룹 회장과 그의 가족을 체포했다. 1호그룹 회장은 자신의 체포 소식에 분노하며 소리쳤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1호그룹 회장이야. 감히 나를 체포해. 너희들 모두 옷 벗을 줄 알아. 하지만 유정현 준장은 그의 말을 무시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더 이상 이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한 명의 범죄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탐욕과 오만함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유정현 준장의 말에 1호그룹 회장은 입을 다물었다. 그는 자신의 파멸을 직감했다. 일영의 복수는 성공했다. 그녀는 5년 전 자신과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었던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정의의 심판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공허했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가족, 그녀의 명예, 그리고 그녀의 삶까지. 그녀는 복수라는 불꽃에 자신을 태워버린 셈이었다. 일영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무엇을 얻었을까? 그녀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마음은 무덤처럼 차갑고 공허했다. 그녀는 복수의 끝이 결코 행복한 결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증오는 또 다른 증오를 낳을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이 운영하던 카페를 정리하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떠나기로 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잊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새겨진 상처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일영은 모든 것을 끝내고 조용히 사라지려 했지만 운명은 그녀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녀가 카페를 정리하고 마지막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박미나 소희였다. 박소희는 일영의 복수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감사를 전하기 위해 전화한 것이었다. 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소장님 덕분에 제가 진짜 군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하셨던 복수가 얼마나 정의로웠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소장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박소희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일영은 텅 비어있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온기가 느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박소희에게 자신의 복수는 정의가 아니라 그저 개인적인 복수심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소희는 일영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아닙니다, 소장님. 소장님께서 하신 일은 정의로운 일이었습니다. 소장님은 힘과 권력에 맞서 싸워 이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군인의 본분이고 정의입니다. 박소희의 말은 일영의 마음을 울렸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헛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고 한 부대의 분위기를 바꾸었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정의를 실현했다. 그때 박소희는 일영에게 뜻밖의 소식을 전했다. 소장님, 혹시 아세요? 제가 이제 소령 진급 심사에 통과했습니다. 다음 달에 소령으로 진급하게 되었습니다. 일영은 깜짝 놀랐다. 정말이니 축하한다, 박소희. 노력한 보람이 있었구나. 아니에요, 소장님 덕분입니다. 제가 소장님께 배운 대로 사람을 존중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법을 배우고 나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를 무시했던 선배들도 저를 다시 보게 되었고 부대 분위기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제 진심을 알아봐 주신 특임 대장님께서 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박소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묻어났다. 일영은 박소희의 이야기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자신의 삶이 여전히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영은 박소희에게 전화를 끊고 카페 문을 닫았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도 없는 곳으로 떠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박소희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데 기여하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다. 그녀는 카페를 다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카페 이름을 2번째 희망으로 바꾸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군복을 벗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을 지키는 군인이었다. 그녀는 카페를 통해 그녀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일영은 박소희에게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문자를 보냈다. 박소희는 일영의 문자를 읽고 기뻐하며 답장을 보냈다. 소장님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소장님의 첫 번째 손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도 소장님처럼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일영은 박소희의 문자를 읽고 미소를 지었다. 박소희님은 이미 멋진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나보다 더 멋진 군인이 될 거야. 너는 나에게 없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
이령은 박소희의 문자를 읽고 새로운 삶을 향한 희망을 품었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을 얻었다. 그녀는 자신을 믿어주고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령은 두 번째 희망이라는 이름의 카페를 다시 열었다. 그녀의 카페는 작고 아담했지만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이령은 그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거대한 음모를 추적하거나 복수를 계획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그녀의 카페에 찾아왔다. 그는 낯익은 얼굴이었다. 5년 전 이령의 가족 사고를 담당했던 형사였다. 그는 이령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다. 혹시 김이령 소장님이십니까, 제가? 5년 전 그 사고를 담당했던 박 형사입니다. 소장님을 이렇게 뵙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박 형사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그는 5년 전 이령의 가족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했지만 거대한 권력에 의해 수사가 중단되었다. 그는 진실을 밝히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경찰을 그만두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괜찮아요, 박 형사님. 이미 다 지난 일입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죠. 이령의 따뜻한 말에 박 형사는 눈물을 글썽겼다. 그는 이령에게 자신이 5년 동안 겪었던 고통과 죄책감을 털어놓았다. 이령은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박 형사님 괜찮습니다. 그건 형사님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저도 당시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이령의 말에 박 형사는 위안을 얻었다. 그는 이령에게 깊이 감사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자신의 삶을 바꾸어 준 사람이 바로 이령이라는 것을 고백했다. 소장님, 저는 소장님께 받은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이령은 박 형사의 진심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복수를 돕는 대신 다른 부탁을 했다. 박 형사님, 저를 돕고 싶으시다면 저를 잊어주십시오. 그리고 형사님처럼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이령의 말에 박 형사는 감동했다. 그는 이령이 더 이상 복수에 얽매여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박 형사는 이령의 부탁을 받아들였다. 그는 이령의 카페를 두 번째 희망으로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박 형사는 이령의 카페를 찾아오는 또 다른 손님이었다. 그는 이령의 카페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찾았다. 그는 이령의 따뜻한 마음과 조용한 격려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이령은 박 형사에게 진정한 군인이자 진정한 인간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이령은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녀의 카페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작은 쉼터가 되었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을 얻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복수라는 증오 대신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갔다. 이령의 카페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두 번째 희망이라는 이름처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이령을 찾아와 삶의 위로와 용기를 얻고 돌아갔다. 그녀의 따뜻한 조언과 진심 어린 위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령은 더 이상 투스타 소장이 아니었지만 그녀의 영향력은 군대 시절보다 훨씬 더 넓고 깊어졌다. 그녀의 소문은 707 특임대에까지 전해졌다. 박미나 소령, 이제 그녀는 소령으로 진급했다. 은 이령의 소식을 듣고 뿌듯해했다. 그녀는 이령에게 배운 대로 후배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실천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소령은 김민준 훈련병에게 편지를 받았다. 민준은 이제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아 진정한 군인이 되어 있었다.
편지에는 민준이 군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박소령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소령님, 저는 소령님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소령님께서 저를 믿어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신 덕분에 저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소령님처럼 멋진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소령님께 받은 사랑을 이제 제가 후배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이모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모님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민준의 편지를 읽은 박소령은 눈물을 글썽겼다. 그녀는 자신이 일영에게 배운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의 편지를 일영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녀의 카페로 향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선 박소령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한 카페 분위기에 놀랐다. 그리고 커피를 내리는 일영의 평온한 모습에 감동했다. 일영은 박소령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다. 소령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일영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소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경계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소령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박소령은 민준의 편지를 일영에게 건넸다. 소장님 민준이가 보낸 편지입니다. 소장님께서 민준이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주셨는지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일영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조카가 무사히 군 생활을 마치고 진정한 군인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꼈다. 그리고 자신의 복수가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고마워 소령님. 민준이가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네요. 소령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소장님. 소장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소장님은 저를 믿어주셨고 저는 소장님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박소령의 말에 일영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박소령에게 자신의 복수가 얼마나 공허했는지 그리고 복수가 끝난 후 자신의 삶이 얼마나 텅 비어 있었는지 털어놓았다. 박소령은 일영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공감했다. 그녀는 일영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소장님, 이제 소장님께서는 복수가 아닌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소장님께서는 더 이상 복수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소장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빛이 되셨습니다. 박소령의 말에 일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박소령을 통해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가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사랑과 희망이라는 새로운 것을 얻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었다. 일영은 박소령과 함께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소령은 일영에게 707 특임대의 최근 소식과 함께 자신이 소령으로 진급하게 된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일영에게 배운 가르침 덕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일영은 그런 박소령의 성장에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녀는 박소령에게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 그녀는 박소령이 자신보다 더 훌륭한 군인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소령님, 소령님께서는 저에게 없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소령님께서는 분명히 대한민국 최고의 군인이 되실 겁니다. 일영의 말에 박소령은 눈물을 글썽겼다. 그녀는 일영에게 깊이 감사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한 노부부가 들어섰다. 그들은 일영의 가족 사고를 담당했던 박 형사의 부모님이었다. 박 형사는 일영에게 자신의 부모님이 707 특임대에 면회를 오셨다고 말했었다. 노부부는 일영을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다. 어머, 여기가 두 번째 희망이라는 카페인가요? 저희 아들 박 형사가 소장님께서 운영하시는 카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아들이 요즘 소장님 덕분에 삶의 희망을 다시 찾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노부부의 말에 일영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노부부에게 따뜻한 커피를 대접했다. 노부부는 일영에게 박 형사가 일영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그리고 일영이 박 형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이야기했다. 일영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복수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고
한 가족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때 박소령이 노부부에게 말했다. 어르신들 소장님께서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는 소장님께 진정한 군인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저에게도 두 번째 희망을 주셨습니다. 박소령의 말에 노부부는 감동했다. 그들은 일영에게 깊이 감사하며 그녀의 카페가 영원히 두 번째 희망으로 남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영은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다. 그날 저녁 일영은 카페 문을 닫고 혼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5년 전 그녀의 가족을 잃었던 그날의 붉은 노을과는 완전히 다른 따뜻하고 아름다운 노을이었다. 그녀는 노을을 바라보며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았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결국 복수에 성공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상처를 입었고 공허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복수 끝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일영은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유정현 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현아, 나 일영이야.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선배님 말씀하세요. 정현아,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내가 복수를 완성할 수 있었어. 그리고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위험에 빠뜨렸었구나. 아닙니다, 선배님. 저는 선배님을 도울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선배님께 배운 게 얼마나 많은데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유정현 준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다. 일영은 유정현 준장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녀는 복수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평화로웠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린 카페 안에 일영은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각자의 사연을 품고 있는 사람들. 일영은 그들의 모습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라는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빛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려있는 액자를 바라보았다. 액자 안에는 그녀의 남편과 아들의 환한 웃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여보 민준아, 이제 이모가 괜찮아. 너희들의 복수를 완성했어. 그리고 이모는 너희들이 남겨준 사랑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이제 걱정하지 마.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사랑과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5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모두 쏟아냈다.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섰다. 그녀는 백강철의 딸이었다. 그녀는 일영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다. 아줌마, 정말 감사합니다. 아줌마 덕분에 제가 아빠의 진실을 알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빠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빠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빠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감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백강철의 딸의 말에 일영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백강철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소식에 안도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단순한 파멸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가 괜찮아. 네가 네 아빠를 용서했다면 그걸로 된 거야. 그리고 너는 내 삶을 살아. 네 아빠의 죄는 네 죄가 아니니까. 일영의 따뜻한 말에 백강철의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일영에게 깊이 감사하며 그녀의 삶에 희망을 준 일영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일영은 백강철의 딸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며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다. 백강철의 딸이 떠난 후 일영은 다시 혼자 남았다. 그녀는 복수라는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복수가 아닌
사랑과 용서로 가득 차 있었다. 1년 후 707 특임대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바로 가족과 함께하는 날 행사였다. 훈련을 마친 훈련병들이 가족들과 만나는 뜻깊은 자리였다. 행사장에는 훈련병들과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부대 간부들이 모여 있었다. 그 중에는 이제는 소령으로 진급한 박미나도 있었다. 그녀는 예전에 오만하고 까칠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따뜻하고 자상한 모습으로 훈련병들과 가족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과 보람이 가득했다. 그녀는 행사를 진행하며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707 부대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신 한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박소령의 말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분은 저에게 진정한 군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계급과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이 진정한 군인의 덕목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 덕분에 저와 저희 부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훈련병들도 이제는 모두 진정한 군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김일영 소장님이십니다. 박소령의 말에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그리고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때 행사장 뒤편에서 김일영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평범한 원피스 차림에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는 진정한 군인이 된 조카 김민준이 서 있었다. 민준은 이모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이모 오셨어요. 김일영은 민준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민준은 이제 더 이상 그늘진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청년이 되어 있었다. 우리 민준이 정말 멋있어졌네. 이모가 자랑스러워. 김일영의 말에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그때 박소령이 김일영에게 다가왔다. 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소장님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박소령은 일영에게 깊이 감사했다. 일영은 박소령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소령님께서는 스스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저는 그저 소령님의 길을 밝혀주었을 뿐입니다. 일영의 말에 박소령은 눈물을 글썽겼다. 그녀는 일영이 얼마나 겸손하고 위대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행사가 끝난 후 일영은 박소령 조카 민준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준은 이모에게 자신의 군 생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고 박소령은 민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다. 세 사람의 모습은 마치 한 가족처럼 따뜻하고 화목했다. 해가 저물어 가는 시간, 일영은 부대를 떠나려 했다. 박소령과 민준은 일영을 배웅했다. 소장님 조심히 가세요. 다음에 꼭 다시 찾아주십시오. 이모 다음에 또 올게요. 김일영은 두 사람에게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을 얻었다. 그녀는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을 얻었고 그녀의 삶은 이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 되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감동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